자, 여러분 3교시는 어학입니다. 자, 19페이지 보시면 20페이지부터 보시면은 중국어란 무엇인가 이렇게 돼 있죠. 19페이지부터 이제 총론이 시작이 되고 20페이지 보면 중국어란 무엇인가라는 큰 주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언어의 개념에 보면 음성과 언어의 3요소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간단히 요약을 하면 음성과 언어는 매우 중요한 밀접한 연관성을 갖죠. 결국 우리가 언어를 하기 위해서 이걸 표현을 해야 돼. 그렇죠? 그러려면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말을 배우죠. 나중에 이제 쓰기도 하고 뭐 그렇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음성은 말로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언어와 음성은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져요. 그래서 나중에 추후에도 공부하겠지만 이 음성, 소리와 언어는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언어의 3요소예요. 언어의 3요소. 언어의 3요소는 여기 나와 있듯이 이제 음성, 어휘, 문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음성. 자, 소리. 음성. 어휘, 문법. 요 세 가지를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앞으로 정말 많이 얘기할 거예요. 언어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음성, 어휘, 문법이에요. 다 같이 해볼까요? 음성, 어휘, 문법. 됐어요. 자, 그래서 음성, 어휘, 문법이 언어의 3요소라고 했는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럼 문자는요? 예를 들어 훈민정음은요? 문자를 생각할 수 있는데 문자는 언어의 3요소에 들어가지 않아요. 이거 쉽게 증명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세종대왕이 한글, 훈민정음을 만드셨죠. 그럼 그 이전에는 문자가 없었죠. 그러면 세종대왕 이전에는 한국어가 없었을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문자는 언어의 기본 요소는 아니에요. 다만 이제 문자가 성숙하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문자라는 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만들어내죠. 그래서 이제 알파벳류가 가지고 지배하고 있는 유럽 문화 이런 게 있는가 하면 우리는 고유의 우리의 문자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게 대단히 놀라운 점이죠. 그리고 훈민정음의 위대함 이런 것들은 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릴 텐데 그래서 이제 문자는 없어도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한국 사람이지만 문자를 못 깨우친 문맹 이런 사람들도 옛날에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국어를 못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자라는 부분이 중요하긴 해. 특히 이제 한자의 경우에는 한자가 그냥 일반적인 훈민정 같은 혹은 알파벳 같은 문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워낙 글자 수가 많고 그래서 한자 부분을 따로 공부하게 합니다. 그래서 문자가 중요하긴 해요. 중요하긴 하지만 중국어 할 때는 중요하긴 하지만 이것이 언어의 요소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우리가 구분해야 돼. 그래서 언어는 뭔가 목소리, 소리를 내서 의미를 서로 전달하고 이해하는 거죠. 그리고 소리만 무작정 냅니까? 아니죠. 뜻이 담겨 있는 소리를 내야 돼. 그것을 우리가 어휘라고 얘기합니다. 어휘 안에는 뭐 단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문법. 문법은 뭐냐면 단어만 가지고 의사소통하는 데는 한계가 있죠. 우리가 정확하게 내 뜻, 나의 상황 이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긴 그러니까 단어를 여러 개 배열한 긴 문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를 만약에 영어를 이제 배웠어. 잘 못해. 그러면 그냥 뭐야? 단어로만 얘기하지. 중국어 배울 때도 마찬가지였단 말이야. 그냥 단어만 얘기하지 문장을 못 만들었죠. 그래서 우리가 뭐 A, B, C, D, E, F, G 뭐 이렇게 발음도 공부하지만 발음을 처음에 하고 그 다음에 단어를 몇 개 배워. 애플 뭐 이런 거 배우잖아. 그러다가 이제 문장을 만들죠. 문장. 그래서 이제 요 세 가지 단계가 세 가지 요소가 바로 언어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도 결국 중국어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내기 위해서 결국은 중국어의 음성적 특징을 보는 거고 중국어의 어휘적 특징, 중국어의 문법적 특징을 보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X자를 쳤지만 결국 중국어에서는 한자라는 매우 독특한 문자 체계가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문자라는 것을 또 따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요 책을 이 책의 이제 앞에 이제 2페이지 넘기면 차례가 나옵니다. 차례 보면 오늘 보는 게 지금 총론이죠. 오늘 총론을 많이 볼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2장이 뭐예요? 음성 의문이죠. 차례가 바로 앞에 있어요. 좀 총론 앞에 2페이지 넘기면 있어요. 페이지 수는 제가 말하기 애매한데 딱 2장 넘겨보시면 있죠. 자, 음성하고 의문이 있죠. 2장이에요. 2장. 그러면 3장은 뭐야? 문자지 문자. 그 다음이 어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음성과 어휘 사이에 문자가 끼어 들어가 있어. 왜냐면 이제 중국의 문자는 한 글자가 하나의 소리를 갖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었을 따름이에요.
이렇게 돼 있는데 결국 그럼 빠진 게 하나 있죠. 뭐가 빠졌어요? 언어의 3요소 중에 문법이 빠졌죠. 근데 문법은 왜 빠졌어요? 문법책으로 별도로 나왔으니까. 그래서 문법과 어학은 사실은 다른 게 아니야. 문법이 어학의 하위 분류에 속합니다. 그러나 이제 문법이라는 것 자체가 워낙 독특하고 독립적인 성향을 가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복잡하고 그래서 얘네들은 문법으로 따로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뭐 그런 차이만 있을 뿐이고 기본적으로 어학이라고 한다 그러면 문법도 어학의 하위 분류에 속하는 겁니다. 다만 특이하게 중국어는 문자학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예요. 문자학이라는 게 요게 이제 독특하고 한국어를 공부할 때 다 훈민정음은 당연히 다 배워요. 배우지만 국어책에 훈민정음이 따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훈민정음 본 적 있어요? 고등학교 책에서? 없지. 배우면 뭐냐면 훈민정음 세종대왕이 뭐라고 썼는지 그걸 연구하고 분석하는 건 배우지. 중학교 때 가고 한글 뭐 다시 배우고 이런 거 없잖아. 그건 뭐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그러니까 이 소리 글자인 언어에서는 처음에만 배우면 끝이야. 조금 어려운 거는 나중에 이제 뭐 수준에 따라서 좀 배우면 되는 거고. 근데 중국어는 어떻게 돼요? 중국어는 중문과 교수도 자기가 모르는 한자가 있습니다. 중국어 그 정도로 모르는 한자, 모르는 문자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게 중국어에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 어려운 게 영어나 이런 것처럼 뭐 스펠링을 알고 맞춤법 철자만 알면 되는 게 아니라 한자를 정확하게 써야 되는데 그게 안 떠오른다는 거야. 이게 어려운 거예요. 상당히 까다로운 점이고 중국어가 어려운 건 사실 발음, 뭐 성조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한자에 있습니다. 한자. 자, 그래서 이제 이 3요소로 구성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 요 문제 접근을 하시면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요 세 가지가 있다. 자, 그리고 설명이 쭉 나와 있고 그다음에 세계 언어와 중국어라고 되어 있는데 역시 이 부분도 시험 문제 많이 나왔었던 부분입니다. 응용돼서 요즘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고리버 교차거. 자, 이 책의 특징은 우리가 이제 임용을 위한 책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 가지 이제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만 중국어로 표현돼야 될 부분은 이거는 중국어로 용어가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필요한 핵심적인 용어는 기본 이론 통해서도 얼마든지 명확하게 이해하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리버는 중국어로 꿀리위 고리버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즈간위 이렇게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표현이 있기 때문에 다 넣어놨고 교차거도 바로 교차거, 점차거 이렇게도 부르고요. 그다음에 굴절어는 취저위, 굴절어 이렇게 이러한 다양한 용어들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에서도 꿀리위라고 나오기도 하고 즈건위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뭐 이건 우리가 다 모두 공부했기 때문에 기본 이론에서 충분히 가능하고요. 자, 이 세 가지로 나누는 건 여러분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굴절어는 영어 같은 거죠. 자꾸 단어가 문장 안에서 자신의 역할에 따라서 모양이 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굴절어를 공부할 때는 I, my, me, mine, you, your, yours 막 이런 것들 막 외우잖아. 독일어도 외우고 불어도 외우고 뭔가를 외워야 돼. 상황에 따라서 시제에 따라서 뭐 성수격 이런 거에 따라서 변하니까. 근데 한국어는 나, 너, 우리 똑같아요. 그녀 똑같아. 대신 뒤에 뭐가 붙느냐 이거지. 나는, 나를 뭐 이런 것들이 붙어가지고 이것이 주어인지 목적어인지 표현하죠. 그래서 뒤에 뭔가 조사들이 붙는 말들을 교차거라고 합니다. 교차거. 이 교차거는 뭐 한국어, 일본어가 대표적이고요. 그 다음에 고리버. 고리버는 말 그대로 고립되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즉 변하지 않는다. 핵심은 붙는 것도 없고 변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변화가 제일 적은 게 고리버예요. 그래서 이제 이 관점에서 보면 여러 가지 연결된 파생된 그 우리가 논의들을 진행할 수 있는데 고리버기 때문에 더 쉬울 수도 있고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영어를 배울 때 적어도 영어는 아까 말한 I, my, me, my 뭐 소유격이니 소유 대명사, myself, himself 뭐 이런 거 있잖아요. themselves 그런 것들 막 열심히 외웠단 말이야. he is, you are, I am 뭐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영어는 그렇게 많진 않죠. 근데 그 이외에 뭐 독일어나 불어나 뭐 이런 것들을 배운 사람들은 훨씬 더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훨씬 더 많아요. 다양하고. 그래서 이제 뭐 그렇지. 그래서 뭐 그러니까 이탈리아도 그렇고 스페인어 뭐 이런 식의 언어들은 굴절성이 더 커요. 사실은 영어보다. 영어는 굴절성이 매우 적은 언어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영어가 굴절어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전형적인 굴절성을 갖는 이 유럽 언어들은 엄청나게 많이 변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외워야 돼. 예? 예, 닭은 닭인데 암탉인지 수탉인지 막 거기에서 막 다 외워야 되고, 어? 이게 뭐 남성인지 여성인지 막 외워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우개는 남성일 것 같아, 여성일 것 같아. 몰라요, 저도. 근데 그걸 외워야 돼. 근데 걔네들은 안 아프지. 맨날 들으면 알겠죠. 하지만 외워야 돼. 근데 그래도 영어는 간단하잖아. 그냥 it 그러면 되잖아. 무생물. it 그러면 되잖아. he나 뭐 she 아니잖아. 어? he is my friend. 지우개한테 뭐 그렇게 말하진 않겠지. 그냥 it is죠. 근데 이런 식으로 영어는 굴절성이 매우 적어. 그래서 우리가 외운 게 그나마 별로 없었어. 그래도 뭐 동사도 뭐 동사도 뭐 이 과거형, 과거 분사. 어쨌든 외우는 게 좀 있었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중국어는 여러분이 외운 게 있었나? 없어. 그냥 그대로 쓰면 돼.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한자라는 그 어려움을 넘어서면 중국어의 문법은 되게 쉬운 거예요. 단 반면에 영어 같은 경우는 얘가 생긴 걸 봐도 얘가 얘는 주어다, 얘는 뭐 형용사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어. 그러니까 매번 변한다는 게 힘들긴 하지만 그 변화를 잘 아는 사람은 딱 보면 압니다. 얘가 뭔지. 그런데 중국어는 딱 봤을 때 이 워가 주어인지 목적어인지 관형어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점들이 더 어려운 점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혼동을 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막 그렇게 외워야 될 게 없기 때문에 사실 중국어 문법은 다른 문법보다 더 어렵다고 말할 수는 없어. 다만 이제 그런 특성 때문에 파생된 게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설명이 나옵니다만, 자 보세요. 고리버 여기 20페이지 밑에 고리버는 단어의 형태 변화가 없죠. 형태가 안 변해. 그래서 외울 필요는 없어. 그러면 그 자신이 누군지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바로 어순에 의해 문법적인 관계가 표현되는 언어로서.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영어는 형태로 나타내는 거예요. 형태, 생긴 거, 모양으로. 딱 봐도 얘는 형용사야, 얘는 부사야.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중국어는 알 수 없지. 그러면 중국어도 뭔가 알려는 줘야 돼. 뭘로 알려주느냐? 겉의 외모로서 알려주는 게 아니라 얘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가지고 알려주는 거야. 그게 어순인 거죠. 그래서 중국어는 어순이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다른 문법보다 접근할 때 쉬운 게 뭐냐면 중국어 문제는 대부분 어순 문제야. 그런지 안 그런지 여러분 기출문제를 보면 돼요. 작년도 기출문제 보세요. 어순 문제가 몇 개나 있는지. 거의 대부분 어순 문제야. 물론 어순 아닌 문제들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국어 문제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출제자가 막 낸다. 어순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순에 대한 감각이 매우 중요해. 그럼 이제 문법 시간에도 제가 어순 얘기를 더 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잠시 후에 문법을 마지막 시간에 다루게 되니까 그때 어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이게 중국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순. 중국어는 처음부터 끝까지 어순입니다. 어순이 잘 맞아야 돼. 자, 그 특징, 고리버적 특징을 좀 볼 수 있는 예문이 나와 있는데 중국어의 고리버적 특징. 자, I love him 그랬어요. I love him. 자, 나는 그 남자를 사랑해. 근데 he loves me. 자, 3인칭 단수가 되면서 동사도 바뀌었죠.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예? he loves me. 근데 우리말은 나는 그를 사랑한다. 그는 나를 사랑한다. 는과 늘 이 두 가지의 위치를 바꿈으로써 무엇이 주어고 무엇이 목적어인지 표현하고 있죠. 근데 중국어는 어떻게 돼? 와이타 타이워 니아이워 와이니 변화가 아무것도 없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쉬운 거지. 다만 이거를 쓰려면 한자가 어려워. 그래서 어렵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법이 어려운 건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법이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당연히 문법이 그러니까 아까 말한 언어의 3요소 중에 발음은 배우는데 몇 개 안 되잖아. 어떤 언어든. 예? 비슷해요, 여러분. 다 대부분 이렇게 컴퓨터 자판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자음 모음의 수가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낼 수 있는 발음이란 게 뭐 물론 더 많긴 하지만 보통 어떤 음성 체계를 만들 때는 보통 한 30개에서 30개 내외로서 만들면 대부분 다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키보드에 각각의 언어들을 다 넣어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소리 자체로 보면 중국어가 뭐 다른 언어보다 훨씬 많거나 훨씬 적거나 그러지 않아. 그냥 비슷비슷해. 우리나라 영어나 일본어나 독일어나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음성적으로는 뭐 물론 권설음이 있다 이런 것들은 있지만 뭐
다른 나라 말은 뭐 어려운 거 없습니까? 우리말은 어려운 거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도는 어느 나라 언어든 새로 배울 때는 다 느끼는 어려움이에요. 그래서 그건 어렵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건 연습하고 극복하면 돼요. 두 번째는 어휘야. 어휘. 어휘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한테 큰 장점이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우리도 한자어를 쓰잖아. 예를 들어 국민, 사회, 예? 뭐 이런 거, 공공, 뭐 의료 이런 말들은 물론 한국 사람이 그 한자를 쓸 수 있느냐는 것은 별개로 그게 한자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대충 무슨 뜻이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중국어 배울 때 한자만 어떻게 쓰는지 아는 과정. 그게 이제 어렵긴 하지만 그걸 넘어서면 그래도 우리는 쉬워. 근데 생각해보세요. 뉴욕에서 태어난 브루클린에서 태어난 애가 그걸 보고 하늘 천자를 보고 이게 하늘이라고 이걸 이해하는 게 쉬운 걸까 과연? 우리는 그래도 한국 사람이라면 하늘 천자 정도는 알고 있잖아. 땅지자 정도는. 응? 웬만큼 무식해도 어느 정도 안단 말이야. 그 정도는 어딘가서 지나가면서 봐서. 근데 이제 외국 애들이 그걸 알려면 얼마나 어렵겠어. 발음도 해야 되지, 그 한자도 해야 되지.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한자를 그래도 접할 기회가 많다라는 점이 중국어 어휘를 배우는 데 있어, 중국어 어휘를 배우는 데 있어서 큰 장점입니다. 자, 그래서 음성과 어휘로 놓고 보면 우리가 중국어 배우는데 어려움을 느낄 일이 별로 없어. 그럼 나중에 마지막에 남는 게 뭐야? 문법이야. 문법은 주어나 목적어의 위치, 동사의 위치 이런 것들이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한테 조금 낯설게 느껴집니다. 자, 그런 것 때문에 문법이 더 어렵다고 느껴지는데 제가 말한 거는 음성 어휘 문법 중에는 문법이 제일 어려운 게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왜 중국어를 배울 때 당연히 문법이 제일 어려워요. 그런 측면도 일부 있지만 우리가 다른 언어를 배운다고 생각할 때 공부해야 되는 문법이랑 중국어를 배울 때 문법이랑 비교해 보면 과연 중국어 문법이 어려운가?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되지 않아요. 응? 단순히 제가 문법을 좋아해서 문법을 전공해서 뭐 이런 식의 문제가 아니야. 객관적으로 봤을 때 과연 중국어 문법이 어렵냐? 아니야. 다만 겉으로 드러나는 명확한 그런 요소들이 훨씬 적기 때문에 얘가 이 어순에 들어가는 게 진짜 맞는 것이냐 이런 감각을 키우지 않으면 이렇게 해도 맞을 것 같고 저렇게 해도 맞을 것 같고 이러면서 중국어 문법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첫 시간에 우리가 배운 내용 중에 지금 제일 중요한 게 그러니까 결국 중국어 문법 이꼴 어순이야. 그러니까 문법 문제에서 어순이 차지하는 비율이 최소 80%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순에 신경을 써야 돼요. 아시겠죠? 자, 문법 시간에 이따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립니다. 근데 그 어순이라는 게 또 복잡하냐? 아니야. 안 복잡해. 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특수구문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가면 물론 중국어 문법이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다른 언어의 문법과 비교했을 때 어렵냐 했을 때 저는 동의가 전혀 되지 않아요. 어려워 보이지 않아요. 전혀. 독일어 문법이 훨씬 더 어렵고 불어 문법이 훨씬 더 어렵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 굴절성 때문에. 다만 굴절성 때문에 가지고 있는 그거를 이제 그 허들만 넘어서면 얘는 또 이제 그 복잡하기 때문에 더 쉬운 측면이 나중에는 생겨. 나중에는. 근데 이제 처음 배울 때는 확실히 그게 어렵고 중국어 문법은 그러니까 어순만 잘하면 10중 8구는 내가 해결할 수 있다. 중국어 문법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훨씬 더 그러니까 여러 마리 토끼를 잡을 필요 없어. 그냥 어순이라는만 잡으면 일단은 60-70%는 내가 중국어 문법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의 목표를 명확하게 선정할 수 있는 데 있어서는 중국어가 문법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새로운 시각이에요. 그냥 놔두면 당연히 어려워요. 문법. 어려워요. 어렵다고 놓고 보면 어려운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자. 이런 거지. 예, 객관적으로 비교를 해보자. 그랬을 때는 과연 어렵다는 말에 동의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 결국은 좀 어렵지 않다.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 이 점만 잘하면 중국어를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시작하는 게 훨씬 더 나중에 중국어로 문법을 잘하는 데도 훨씬 유리하겠다는 거죠. 그냥 어려운 거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얼마든지 우리가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을 처음부터 명확하게 하고 가면 훨씬 더 쉽게 알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다음에 중국 티베트어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우리가 한국어는 우랄 알타이어족 뭐 이런 거 들어봤죠? 뭐 그런 걸 나눌 때 중국은 중국 티베트어족, 시노 티베티안이라고 이제 그 어족에 속하는데 뭐 그 참고로 보시면 되고 여기서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성조가 있다 이런 거 아는 거고 허사와 어순이 문법 관계의 중요한 수단이다 이런 말 있죠. 허사와 어순. 그래서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어순이 중요하다는 것은 뭐야? 이거는 굴절어나
고리버 아니 굴절어나 교차어가 아니라 고리버라는 성격이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근데 한 가지 허사가 나왔죠. 허사 얘기를 좀 하면 허사는 이 세상의 모든 언어에서 모든 언어 그게 어떤 언어든 상관없어요. 모든 언어에서 이제 문법이라는 요소가 있겠죠. 언어의 3요소는 뭐예요? 음성, 어휘, 문법.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언어를 한다라고 하면 이 세 가지를 다 해야 돼. 그때 마지막 3단계가 이제 문법이잖아요. 어떤 언어든 이게 어떤 언어든 상관없어. 다 세 가지로 되어 있겠죠. 이탈리아어도 되고 뭐 스와힐리어도 되고요. 어떤 언어든 상관없어. 이 언어에서 문법에서 제일 어렵고 제일 중요한 제일 어려운 부분, 제일 외국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허사입니다. 이 얘기는 한국어에서도 허사가 제일 어려워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한테 사과를 알려주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 사과 어려워? 뭐 걔네도 사과 있잖아. 사과가 없는 나라면 모르겠어요. 요즘은 다 뭐 사과 매겨보면 되지 뭐. 고구마 이게 뭐 어렵겠습니까? 안 어렵죠. 방패연 뭐 어렵습니까? 보여주면 되지. 아 이런 게 있어. 방패연 한 번도 안 봤겠지만 보여주면 돼. 뭐가 있을까? 물레방아. 아 보여주면 돼. 걔네들도 비슷한 거 있어. 그러니까 그런 거 가르치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 이게 그런 거구나라고 얘기하고 얘네들 발음 연습하면 되지. 자기들 연습해야지. 그런데 한국어에 와, 뭐 이런 말도 와, 에서, 에게 이런 말들을 설명해봐라 외국 사람한테. 그러면은 여러분도 당장 하기 어렵습니다. 학교에 올래? 학교 쉽죠? 애는 뭐라고 설명할 거야? 물론 뭐라고 하겠지. 하지만 훨씬 어려워요 학교보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언어에서 제일 어려운 건 문법적으로 제일 어려운 건 뭐야? 허사야. 이건 모든 언어에서 굴절어든 고리버든 상관없어. 아니면 뭐 다른 언어가 있든 외계어가 있든 뭐가 있든 허사가 없으면 결국은 의미를 정교하게 전달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허사는 모든 언어에서 제일 중요하다. 제일 문법적으로 제일 어렵다. 제일 중요하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여기서 허사와 어순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제 중국어가 고리버로서의 특징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어순이에요. 앞에서 나왔지만. 근데 자꾸 이제 가다 보면 허사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 왜 그래? 이 세상의 모든 언어에서 허사가 제일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한국 사람들이 이제 영어 문법 할 때도 제일 어려운 거 하나 중에가 전치사야. on을 쓸 것이냐, at을 쓸 것이냐, in이냐. 그거 어렵잖아. 사실 맞게 쓸 때도 있지만, at house냐, in house냐, 뭐 in the house냐, 뭐 이런 거 헷갈릴 때 있단 말이야. 어려워. 그거 뭐야 다? house를 몰라서가 아니에요. 전치사를 몰라서요. 전치사는 뭐야? 허사예요. 허사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과연 어떤 언어를 우리가 배울 때, 그러니까 그 언어를 정말 잘하고 싶어. 그럼 뭘 잘하면 돼? 허사를 잘하면 돼. 허사를. 모든 언어에서. 됐죠? 자, 이러면 충분한 것 같고. 자, 여기서 이제 기출 문제도 있는데 보시면 뭐 중국어의 특징, 고리버로서의 성격 관련해서 어법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방식을 뭐냐? 나왔죠? 어순과 허사. 사실 어순이 먼저 나와야 돼. 어순. 굴절어로서 고리버로서 어순이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또 허사가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허사가 매우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 쓰라는 겁니다. 별 얘기 아니에요. 별 문제 아닙니다. 이렇게 가볍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기출 문제들이 예전 문제들이 좀 들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앞뒤에 힌트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뭐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자, 22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현대 표준 중국어의 정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어가 있고 한국어 표준어가 있습니다. 보통 한국어 표준어는 뭐 서울 지방 사람들, 교양 있는 서울 사람들이 쓰는 말, 뭐 이 정도 교양 있는 표현, 뭐 이런 정도 돼. 이게 조금 변하기도 했는데 사실 우리말의 정의는 매우 좀 뭐랄까 딱 정교하지 않아요. 일단 여러분 서울에서 태어나지 않았다. 내가 태어나서 서울에서 쭉 살고 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은 내 말은 표준어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두 번째, 나는 또 교양도 있어야죠. 그럼 교양 있는 걸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정의가 어쨌든 나름 의미는 있는데 모호해요. 근데 중국어는 그에 비해서 훨씬 더 좀 디테일합니다. 디테일하다는 얘기는 더 길고 복잡하다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말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나오죠. 부통화더 띵이 표준 중국어를 지칭하는 명칭이 바로 보통화죠. 부통화.
보통화의 명칭의 정의가 있습니다. 이걸 외워야 돼요. 뒤에서도 여러 번 나오고 뭐 다른 책에서도 여러 번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 베이징 위인 웨이 标准音 그다음 이北方话为基础方言以典范的现代白话文著作为语法规范. 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이것도 시험 문제 나왔어요. 다만 이걸 다 쓰라고는 안 나왔는데 쓰라고도 나올 수 있습니다. 보통 이걸 주고 이게 뭘 의미하느냐, 보통화 이제 이렇게 쓰는 게 이제 보통의 시험 문제인데 제가 이렇게 중국어로 딱 이렇게 바로 이렇게 옮겨놓은 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됩니다. 특히 강조하는 거 여긴 다 외워야 돼요. 자, 얘네들은 어떻게 됐는지 제가 더 암기하기 쉽게 알려줄게요. 이거를 다 그냥 외울 수도 있겠지만, 자, 중국어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언어는 이 3요소로 구성되어 있죠. 오케이? 첫 번째 음성, 두 번째 어휘, 세 번째 문법이야. 자, 표준 중국어의 정의도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어떻게 할 수 있?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가 유추할 수 있지. 그러면 세 개로 나눠져 있어. 쉼표가 지금 세 개로 나눠져 있단 말이야. 그러면 첫 번째는 뭐에 관한 정의겠어요? 음성. 이면은 지금 제 설명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뭘 볼 수 있어? 标准音. 그럼 음성 맞아요? 맞죠. 자, 두 번째는 잘 안 보여. 일단 넘어가. 세 번째 보세요. 세 번째는 뭐가 보여? 语法规范. 세 번째 语法规范이죠. 됐나요? 자, 그러니까 1번하고 3번 나왔죠. 그럼 가운데는 뭐에 대한 규정이야? 어휘에 대한 규정이야. 근데 어휘라는 말이 안 나왔어요. 여기서는. 그걸 빠뜨리고 그냥 베이팡팡엔이라고 되고 있는데, 결국 북방방언 뭐 그것도 이제 나중에 공부하게 되는데, 북방방언 지역의 어휘를 표준 어휘로 삼는다라는 의미야.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 땡땡 웨이 땡땡 이렇게 되는 거예요. E, A, V, B 구조죠. A를 B로 삼는다. 자, A를 B로 삼는데 여기서 처음에서는 뭐야? B가 标准音이죠. 표준음으로 삼아요. 뭐를? 북경 사람들의 말소리를. 이 베이징 위인 북경어의 음을 표준음으로 삼아요. 자, 됐죠? 자, 두 번째는 어떻게 돼? 문법 어휘 표준이죠. 어휘 표준. 근데 어휘라는 말은 없어요. 이 베이팡화 웨이 지주 방언 이랬죠. 북방화 이거는 방언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서울 지역 사람이라고 말한 게 서울 방언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는 뜻이야. 그러면 여기서도 북방 방언, 베이팡화 북경을 포함한 북방 방언을 기초 방언, 어휘의 기초 방언으로 삼고 있다. 그래서 어휘의 기초로 보고 있다. 그래서 북방 지역에서 사용되는 어휘를 표준어의 어휘의 근간으로 삼는다. 이런 뜻이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이 좀 길긴 하지만 이 典范的白话文著作为语法规范이라고 돼 있죠. 바로 규범적인 현대 백화문 저작. 저작은 책이죠. 책으로 쓰여 있어야 돼. 서면어. 백화문이라는 게 바로 글로 쓰여진 구어를 말합니다. 글로 쓰여진 구어. 우리가 소설에서 백화소설, 문헌소설 이렇게 공부했죠. 문헌소설은 고문으로 쓰여진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전형적인 서민 문학 작품이 아니고, 그래서 송대 이후에 나온 화본 소설부터 이어지는 그 소설의 흐름이 바로 백화로 지어진 제대로 된 송문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바로 백화입니다. 지금은 백화 시대니까.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도 문헌문은 못하는 거예요. 문헌문은 학교에서 배우긴 하지만 잘 못하거나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국 사람이랑 만약에 대화를 해갖고 중국 사람을 말로 이기려면 되게 어렵겠지. 그런데 고문으로 싸우면 여러분이 조금만 노력하면 금방 이길 수 있습니다. 걔네들도 고문은 못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독일 학생이 한국에 유학을 했는데 향가를 전공했다 해보세요. 향가. 그래서 향가를 가지고 얘기해봐. 그럼 여러분 이길 수 있겠어? 향가로 박사 받았어. 그러면 향가 우리가 지겠지. 약간 그런 느낌이야. 우리 거긴 한데 우리가 잘 모르는 거. 중국 사람한테 있어서도 지금은 백화의 시대이기 때문에 고문에 대해서는 중국 사람들도 잘 모릅니다. 물론 우리 한국 사람보다 훨씬 잘 알긴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열심히 노력하잖아? 그러면 중국 사람, 웬만한 중국 사람의 고문 실력을 금방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어. 왜냐면 그걸 안 해도 되면 좋겠는데, 여러분이 공부를 안 해도 되는데,
공부를 제대로 하면 아까 말한 한유와 유종원의 글 보고 소식의 글 보고 이러려면 그걸 많이 보면 중국 사람보다 고문을 잘할 수도 있어요. 진짜야.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문법적 기준은 뭐냐면 백화로 지어진 글 거기에 사용된 문법을 따르겠다고 한 겁니다. 다만 디엠판이라는 것은 모범으로 삼을 만한 뭐 이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설명들이 지금 다 22페이지, 23페이지 거쳐 나와 있어요. 자, 우리말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굵은 글씨 보면 음성 표준, 음성이라고 되어 있죠? 북경음을 표준음으로 한다. 두 번째는 뭐? 어휘 기초, 북방 방언을 기초로 한다. 세 번째, 문법 규범, 모범적인 현대문 저작을 기초로 한다. 이렇게 돼 있지. 그래서 각각의 설명들이 자세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읽어봐야 돼요. 시간상 제가 이거는 따로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뭐 대부분 다 드리긴 했습니다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 더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건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라고. 그래서 음성 아까 좀 전에 공부했던 어휘의 3요소를 왜 공부했는지 바로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예를 들면 내가 베트남어를 공부하고 싶다. 그럼 베트남어를 어떻게 해야 돼? 결국 음성 어휘, 문법으로 하는 거야. 모든 언어는 그렇게 되는 거야. 예? 거기다가 이제 추가적인 문자가 있긴 한데 베트남은 다 이제 알파벳 계열을 쓰니까 뭐 그렇게 따로 뭐 배울 필요는 없겠지. 조금만 하면 뭐 눈치껏 하면 뭐 따라갈 수 있겠죠.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야. 근데 태국어는 뭐 글자가 뭐 요상하게 돼 있죠. 뭐 요렇게. 그래서 그런 것도 따로 배우긴 해야 되겠지. 근데 뭐 그건 뭐 어느 정도 며칠 배우면 되지 않겠습니까? 기껏해야 뭐. 근데 이제 한자는 그렇게 잠깐 며칠 몇 달 공부해 갖고 되진 않죠. 그래서 한자가 어려워서 사실 중국어가 어렵다라는 착시가 있는 겁니다. 심지어 내가 중국 사람도 자기가 그런 예전에 유튜브 영상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 자주 틀리는 단어. 그러니까 한국 사람도 맞춤법 이렇게 물어보면 틀리는 경우 좀 있잖아. 내일 봬요 할 때 그 뵈가 어떻게 쓰는지 사실 헷갈릴 때 있거든. 근데 이제 중국 사람들도 한자를 자기가 말할 줄 아는데 써봐라 그러면은 되게 나 못 쓰겠는데 생각 안 나 이런 애들 많아. 되게 많아요. 되게. 한자를 더더욱 이제 못 쓰는 시대로 가고 있으면 자기들도 중국 사람들도 다 한어병음만 입력해서 찾거나 아니면은 다 이제 웨이신이나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음성으로 주고받으니까. 그래서 더 가면 갈수록 한자를 못 써. 중국 애들도 이상하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대로 맘먹고 공부하면 중국 사람보다 훨씬 한자도 잘 쓰고 고문도 잘하고 할 수 있는 이상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자, 그렇게 이제 고문에 대한 접근을 좀 재밌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여기 나온 내용들은 어려운 말은 그렇게 없고요. 뭐 나와 있으면 어려운 게 있으면 뭐 그건 추후에 또 하면 되는 거니까, 그게 부담 없이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중국어의 명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명칭은 최근에는 시험 문제에 안 나와요. 아주 옛날에는 많이 나왔거든 이게 연달아 나왔는데 요즘은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그냥 간결하게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유라는 말이 있죠. 한유. 가장 널리 쓰는 말입니다. 가장 보편적인 말이고 사실 중국어가 뭐냐 그러면 쫑구어 이러면 이상하죠. 한유가 가장 널리 보편적으로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쭉 나온 대로 이제 보시면 되겠고 다만 한유라는 것이 다시 이제 이거는 구다의 한유도 있고 시엔다의 한유도 있어요. 시엔다의 한유. 그러니까 고대 한어는 옛날 중국어지. 예. 공자가 쓰던 중국어, 뭐 한유가 쓰던 중국어, 이거는 고대 중국어예요. 근데 지금 쓰는 중국어는 현대 중국어예요. 사실 한국어도 현대 한국어가 있는가 하면, 그다음에 뭐 특히 이제 고대까지는 자료가 없으니까 이제 근세 혹은 뭐 조선시대, 조선 중기의 한국어, 뭐 그 훈민정음으로 쓰는 거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죠. 근데 한자는 워낙 오래전부터 기록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아주 오래된 중국어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비극일 수 있어. 굳이 뭐 3,000년, 4,000년 전에 글을 우리가 꼭 해독할 수 있는 게 우리한테 또 축복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를 중국 사람도 만약에 못 읽는다.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이집트 고대 문자 잘 모르겠죠. 걔네들 지금 안 쓰니까. 그래서 학교에서 따로 뭐 배우긴 하겠지만 뭐 완벽하게 이집트 고대 문자를 쓰진 않겠지. 근데 한자는 그 시절에 있었던 언어인데 아직까지 한자는 그 계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발전했기 때문에 모양이 일부 변하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옛날에 쓰던 글자나 지금 쓰던 글자나 똑같은 글자야. 그래서 옛날에 조선시대에 가 쓰고 다녔다면 요즘 우리가 번거지나 뭐 이런 모자를 쓰고 다닐 뿐이지 사실은 그 똑같은 거란 말이야 기능적으로. 그러다 보니 3,000년, 4,000년 전에 쓰여진 글도 해석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고문을 또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국어 중에는 고대 중국어가 있고 현대 중국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현대 중국어라고 했을 때 현대 중국어도 그 이제 책에 나오지만 넓은 의미의 현대 중국어와 좁은 의미의 현대 중국어가 있어요. 넓은 의미의 현대 중국어는 뭐냐면 지금 중국이 넓은 땅덩어리에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방언을 사용하고 있죠. 예를 들어 홍콩이라는 데 가보면 완전히 말이 다르단 말이야. 그랬을 때 예를 들어 홍콩에 갔을 때 시우디아 레이홀 랭아 뭐 이러면 여러분 알아들 수 있나? 못 알아듣겠지? 이거 완벽한 홍콩말입니다. 자, 근데 못 알아듣는단 말이야? 북경 사람도 못 알아들어요. 음성이 다르니까. 그럼 어휘는 어떠냐? 일부 좀 다르긴 하지만 어휘 큰 차이 안 나요. 문법은 어떠냐? 거의 똑같아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음성 어휘 문법 중에 우리가 사투리, 이건 우리나라 사투리에서도 마찬가지야. 딱 들어도 저 사람 경상도야. 어떻게 알아? 소리 듣고 아는 거야. 어휘 듣고 아는 경우도 있긴 있어. 우리 동네는 안 쓰는 말인데 쟤는 쓰네? 알 수도 있지만 그걸 듣기 전에 이미 소리에서 경상도네? 심지어 예민한 사람은 경북이네? 부산이네도 압니다. 응? 경상 사람들의 경우. 경상도야? 어디예요? 김해. 작년 12월에 김해 갔었는데 김해. 자, 그러면 경상도긴 한데 대구 사투리랑 다르죠? 확 다르죠? 근데 이제 서울 사람한테 물어보면 다르다고 할까? 모르죠. 몰라. 어차피 똑같은 경상도 사투리야. 이렇게 되는단 말이야. 달라.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 어떻게 다른지는 혹시 알아요? 듣고만 알아요? 아니면 구분할 수 있어요? 차이점은 대구 사투리 해보라면 해볼 수 있어요? 그건 안 되죠.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랑 다른 건 알아. 달라. 그래서 근데 이제 경상도야. 그럼 대구겠지.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야. 근데 달라요. 어디서 달라? 음성에서 다른 거야. 그러니까 어휘까지 안 가도 음성에서 이미 달라. 근데 문법으로 놓고 보면 물론 어미나 이렇게 했을 때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 차이는 큰 차이가 아니에요. 사실 글로 써놓으면 대충 또 알아들어. 경상도 사투리 써놓고 서울 사람한테 읽어봐라. 그러면은 그 어조는 못 살리지만 대충 무슨 말인지 보면 압니다.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밑으로 갈수록 아까 음성 어휘 문법 중에 가장 큰 차이는 음성에서 나타나고 문법은 제일 차이가 적어요. 중국어도 똑같아. 음성적 차이가 제일 크고요. 문법적 차이가 제일 작아요. 자, 그런데 이제 약간 현대한어 얘기를 했는데 현대한어라는 말은 결국 현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국 사람들이 쓰는 말이 현대한어겠지. 그러면 홍콩 사람들이 쓰는 말도 현대한어입니다. 그리고 북경 사람들이 쓰는 말도 현대한어야. 근데 우리가 듣기에는 그리고 그들이 듣기에도 완전히 다른 언어처럼 들리죠. 그래서 그걸 더 구분해서 좁은 의미로 현대한어라고 하면 표준 중국어만을 의미하고 결국 부통어랑 비슷한 개념으로도 쓰일 수 있다. 요 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한어라는 말이 여러 가지 층차에서 쓰일 수 있다. 그래서 사용 범위가 대단히 넓다. 그리고 용례에 따라서는 좁은 의미, 넓은 의미로 이렇게도 사용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요 정도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추가적으로 쌤 혹시 2의 2승, 2의 2승 쌤 구분할 수 있죠? 무슨 말인지 알아? 알아 선생님? 모르지? 2의 2승 써보라면 쓸 수 있어. 그죠? 2의 2 저는 경상도가 아닙니다. 저건 다 배워서 한 거예요. 배워서 울산 사람한테 배웠어. 울산한테 배웠는데 2의 2승하고 달라. 이게 다 진짜 달라.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음성적으로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들을 때 일종의 직업병이야. 저 사람이 경상도다. 그러면 거기서 안 끝나요? 경북인지 경남인지를 기어코 알아냅니다. 들어보면 차이가 있어요. 예. 그걸 그대로 해봐라. 제가 경상도 사투리를 그래서 하면 나름 흉내는 내는데 이게 띠다워 하진 않지. 하다가 이제 뽀록이 나. 하지만 경북 사투리도 할 수 있고 경남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약간 좀 야매고 적어도 이제 들었을 때는 구분이 가능해요. 방금 2의 2승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 성조야. 성조가 있어서 그래. 경상도 방언에는 일부 성조가 존재해요. 놀랍죠? 우리말인데도 앞에 2의 2승 할 때 하나는 알파벳 2고요. 하나는 숫자 2예요. 지금 나는 지금 들으는 얘기가 되고 있어. 지금 막 미치겠어. 막 두 사람 되는데 나머지 몰라. 경상도 사람이 아니니까 이 바보들아. 자,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것들이 재미난 요소들인데 이제 요 방언과 관련한 얘기도 잠시 후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언과 통언라는 표현인데 이것도 가볍게 봐야 돼요.
아언이라는 말은 이제 일단 외워둡시다. 여기서는 어디서 출제했냐면 양웅 방언이라는 책에서 나와요. 양웅의 방언이라는 책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사투리를 방언이라고 하지? 경상도 방언, 그치? 제주도 방언, 그치? 이 방언이란 말의 유래가 뭐냐면 양웅이라는 사람이 방언이란 말을 써서 우리가 쓰는 겁니다. 다이알렉에 해당되는 말로서 방언이란 말을 이 책에서 이제 썼는데, 아무튼 그 이 방언이라는 말이 지방의 말이라는 뜻이겠죠. 그때 아언이라는 말을 써. 아언. 뭔가 이렇게 점잖은 말 이렇게도 이제 볼 수 있는데, 이 아자는 하자랑 통하는 것으로, 여기서는 설명이 없는데 뒤에 나오네. 아무튼 이 아는 중원 지역을 나타내는 말이야. 중원 지역. 그래서 결국은 서울말, 수도권 말 이런 식의 의미로 아언이라는 말을 거의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양웅이라는 사람이, 이게 중요해요. 이게 문학사 책에도 이제 나오는 사람인데, 한부를 잘 지었던 사람이야. 근데 양웅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책을 쓰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딴 동네 사람 만났을 때 이 사람은 자꾸 딴 한자를 달리 쓰더라. 그래갖고 이 사람이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는데 이게 표준말인 것 같아 라고 할 때 표준어라고 아언이란 말을 다 이제 거기다가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아언이라는 게 가장 오래된 뭐 표준어를 나타내는 말로서 이렇게 사용된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부통화의 어떤 할아버지, 선조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니 이제 잘못 얘기했다. 쏘리. 자, 논어에서 아언을 얘기했고요. 논어에서 아언. 죄송합니다. 논어에서 아언을 얘기했고요. 양웅은 통언이라고 했어요. 통언. 그래서 이 아언과 통어 섞어서 얘기해버렸네. 가장 오래된 거는 아언이 맞고요. 이거는 이제 공자님이 얘기한 거야. 왜냐면 논어에서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중원 지역을 가리키는 말이고, 또 방언에서는 통어라고 해서 통하는 말. 사투리라는 말이죠. 아니 표준어라는 말. 그런 말들이 썼었다. 그래서 이건 시험 문제 나오면 단답형이고, 결국은 이제 양웅의 방언에서 유래된 게 뭐냐? 통어. 이런 식의 단답형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암기를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더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고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 문헌과 백화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알고 계시죠? 추후에도 더 설명을 제가 더 드릴 게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 앞에서 공부한 내용 그대로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백화는 문헌과 달리 당송 시기에 형성돼요. 맞잖아, 우리 아까 당송 때 백화 문학이 발전했다. 그래서 송나라 때 본격적으로 화본 소설 이런 것들이 나왔다 그랬잖아. 그래서 형성하기 시작하여 당시에 구어를 반영하고 있는 서면어를 가리킨다. 그래서 구어를 쓴, 즉 내가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나는 대로 쓴 서면어가 바로 문헌입니다. 문헌. 자, 백화는 네, 다시 제가 마음이 급해 지금 자꾸 끝내라고 시간이 와서. 그래서 입에서 나는 대로 쓴 것이 백화고, 그게 아니라 옛날 사람들이 쓴 대로 쓰는 것이 문헌이죠. 그래서 이제 문헌은 뭐야? 옛날 글. 그래서 공자님이나 뭐 맹자님 이런 사람들이 썼던 글, 이게 이제 이것을 후대 사람이 계속 따랐으면 문헌인 겁니다. 그래서 한유와 유정원이 그걸 따랐었고, 명나라 때도 그걸 따랐었고, 조선에도 따랐었고, 고려 때도 따랐었고, 그래서 그거는 변하지 않고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바뀌었으면 어차피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는데 해석이 돼. 근데 그래서 이제 문헌 위주로 가다가 나중에 민간 문학이 발전하고, 우리 문학사에서 공부한 대로 민간 문학이 발전하면서 소설, 희곡이 발전하면서 백화로 기록된 글들이 자꾸 나오기 시작하고 유행하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현대 문학으로 와서는 아예 백화의 시대가 열린 거죠. 그래서 문헌과 백화가 중국 문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개념도 나와 있고요. 자, 관화는 관청의 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결국은 서울이 표준어인 이유는 서울에 이제 청와대도 있고 국회의사당도 있고 관청이 많아서입니다. 그래서 관화라는 말은 결국 표준어라는 말로 쓰이는, 그걸 대신하는 말로 볼 수 있고, 주로 명나라, 청나라 때 주로 많이 쓰이던 표현이에요. 자, 그 다음에 국어랑 화어라는 표현이 있는데, 구어위라는 말은 1909년도에 이제 쓰기 시작한 말인데, 사실 한국 사람, 우리말을 뭐라고 불러? 국어라고 부르죠. 국어. 한국 사람이 우리말을 국어라고 부르죠? 그러면 일본 사람이 자기 말을 무엇이라고 부르겠습니까? 그럼 뭐라고 부를까? 걔네도 국어야. 국어겠지. 나란 말이잖아. 나란 말. 그러면 중국 사람도 자기 말을 뭐라고 부르는 게 정상이야? 국어가 정상이야. 국어는 한국어가 아니죠. 우리 한국어랑 국어를 같이 쓰지만, 우리가 배울 때는 국어고 외국 사람한테 가르칠 때는 한국어죠. 그때는 국적이 표시되는 거고. 그러니까
국어는 자기 나라 말이야. 한자 문화권에서는 그래야 돼. 그러니까 국어라는 말이 맞아 있는 게. 그래서 중국 사람도 국어라고 불렀어. 이게 표준어의 개념입니다. 국어. 아시겠죠? 그래서 관아라는 말 대신 야 국어라고 쓰자. 청말에 이런 말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겨요. 뭐냐면 이걸 주도한 사람들은 국민당 세력이야. 국민당. 근데 국민당은 공산당과 싸워가지고 결국은 대만으로 도망갔죠. 져가지고 장개석이. 그래서 이제 공산당이 중국 대륙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지배를 하고 있고 지금도. 그치? 자, 그러다 보니 원래 국어를 쓰던 세력은 국민당 세력이야. 그걸 주도하고 만들고 했던 사람. 그 당시에 기득권은. 그리고 그들은 다 대만으로 갔어. 그러면 이제 질문입니다. 대만 사람들은 자기 나라 말을 뭐라고 부를까요? 국어라고 부르지. 국어 여전히. 그래서 대만에 있는 대학을 가면 구어위시가 있습니다. 구어위시 국어과. 그 국어과는 한국어 가르치는 거 아니지. 중국어과야. 중국어과. 쫑원시라고도 하지만 구어위시라고 합니다. 여전히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어국문학과지. 그게 뭐야? 자기 언어 공부하는 거야.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어이란 말이 새로 태어나서 어렵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도 우리말 국어라고 하면 중국에도 중국어로 해야지. 원래 그랬어. 근데 그런 세력들은 다 대만으로 갔어. 그래서 대만은 여전히 구어이라는 말을 써. 그러면 대만과 중국은 국민당과 공산당은 정치적으로 완전히 정반대잖아요. 그러면 공산당이 국민당을 물리쳐서 이겼는데 과연 공산당이 국민당이 쓰던 말을 그대로 쓰고 싶을까? 아니겠지. 그럼 새로운 걸 만들어야지. 그래서 만든 게 뭐야? 부통화. 부통화가 된 거죠. 지금 아까 부통화의 정의를 먼저 공부했는데 부통화란 말은 바로 공산당이 만들어낸 말이에요. 구어이란 말을 쓰기 싫어. 이거는 저 우익 저기 뭐 하여튼 그런 놈들이 쓰는 거야. 반동 문자들이 쓰는 거야. 그러면 위대한 우리가 써야 될 새로운 표현이 필요해. 그래서 새로 만든 말이 부통화입니다. 부통화. 아시겠죠? 그래서 이름만 다를 뿐이지 결국은 스탠다드 랭귀지, 즉 표준어라는 관점에서, 그러니까 중국은 워낙 언어의 역사가 오래되니까 아까 아언이라는 표현부터, 그죠? 이제 논어에서 사용된 아언, 그다음에 통어 이런 표현에서부터 해가지고 관화, 그다음에 국어, 부통화까지 오는 이 긴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만큼 역사가 오래됐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기타 화위라는 말도 있는데 출판사 이름도 화위 출판社, 이거 아주 유명한 출판사인데 화어는 뭐냐면 화치아오의 화예요. 그래서 화교들의 말, 즉 중국 본토에서 살고 있지 않으나 중국의 혈통을 가진 사람들 많잖아요. 응? 말레이시아, 싱가폴, 뭐 미국 뭐 이런 데도 있고 당연히 뭐 일본에도 있고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화치아오죠. 화교. 그런 사람들이 쓰는 말이라는 의미로서 화위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저번에 제가 예전에 뭐해서 이제 몇 년 전에 홍대 근처에서 막 이렇게 뭐 어울리다가 이제 여러 사람들 다양한 국적이랑 어울린 적 있어. 근데 의사소통을 당연히 이제 영어로 했지. 근데 힘든데 알고 봤더니 얘기했더니 얘가 싱가포르인 거야. 그래서 바로 중국어로 했죠. 깠죠. 했더니 당연히 뭐 중국어를 아주 잘하죠. 화교였던 거죠. 화교. 그래서 답답한 영어를 버리고 중국어를 아주 속 시원하게 얘기했다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뭘 하는지 신기하게 쳐다봤다는. 근데 이제 화교 싱가포르도 대부분이 이제 특히 잘 사는 애들은 다 화교란 말이야. 잘 사는 애들은 다 화교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우리가 대화를 하는데 그때 뭐라고 했느냐? 제가 화위라는 말을 일부러 썼죠. 물론 함이라고 해도 다 알아듣긴 하지만 자기들은 자기 말을 화위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화위라는 말을 써줬죠. 너 화위 잘하네? 그럼 아주 자연스럽게 대화가 되지. 근데 이건 뭐 그런 디테일을 알 때 이제 써먹으면 도움이 된다 정도고, 하여튼 뭐 용어 자체는 어려운 말은 아니니까 요 정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중국화, 중원이 있는데 중국화는 대만에서 쓰는 그런 표현이고요. 중원은 많이 쓰죠. 우리가 중원시, 니회쇼 중원마, 중원도 많이 쓰는 말이죠. 한유처럼. 그래서 용법의 차이가 일부 있으니까 요 정도 보시기 바라고. 그래서 중국어에 대한 명칭이 참 많다. 뭐 요 정도고요. 잘 정리해놨어요. 요약을.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뭐 시험 문제에서 이미 몇 차례 출제가 됐으나 최근에는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요 정도만 보기로 하겠다 하고요. 자, 27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중국어의 본격적인 특징인데 오늘은 아주 역시나 간단하게 맛만 볼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다음 주부터 앞으로 보면 음성 의문적 특징을 열심히 또 볼 거지, 디테일하게. 그래서 오늘은 정말로 중요한 개념이라든지 핵심적인 단어 요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중국어는 4개의 성조가 있다.
맞죠? 이건 뭐 다 알지. 다만 여기서 좀 깊게 들어가면 현대 중국어, 아까 중국어는 현대 중국어와 고대 중국어가 있죠. 구달 한유, 시엔달 한유. 이 두 가지는 당연히 다르겠죠. 과연 이 차이는 우리가 알 수 있을까? 어디까지 알 수 있을까? 이런 얘기들을 하면 되게 재밌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여기 뭐 표에 보면은 나와 있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지 제가 이제 추후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문학사 시간에도 요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현대 중국어의 사성이 있고 고대 중국어의 사성이 있어요. 간단히 얘기하면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들었을 때 성조가 있었어요. 우리말에. 다만 이 성조는 중국어를 표기하기 위해서 만든 성조였어.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훈민정음 그거 써 있는 거 있죠. 훈민정음 나란말 쌈이 중국에 달아. 이거 지하철에 써 있고 막 써 있습니다. 음식점 가면 벽제도 있고요. 거기 보면 한자를 표시하는 한자가 있고 그다음에 훈민정음이 나와 있어. 거기 보면 요상한 뭔가가 있어. 그게 성조 표시야, 성조 표시. 그래서 처음에는 훈민정음을 만든 훈민정음에서도 성조를 표기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학교 이거를 우리가 이제 한자로 안 쓰고 한글로 쓴다 그러면 학교라고 해놓고 거기다 성조를 표시했어야 됐어. 근데 지금은 안 하죠. 그게 이제 나중에 없어졌어. 나중에 없어져갖고 그게 실효성이 우리는 어차피 성조를 구분 못하는데 아무리 서울 사람한테 이에 이승 이게 다르다고 얘기한들 못 알아듣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어차피 서울 사람들은 이에 이승이니까 아무런 차이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성조가 나중에 없어진 거죠. 없어졌어. 그러니까 성조란 거는 결국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결국 우리말에서는 일부 성조의 흔적이 남아 있다 이거고 그다음에 현대 중국어랑 고대 중국어의 성조의 변화 과정을 알면 우리가 어떤 한자가 고대에서는 어떤 성조였는지 유추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거는 좀 전문적으로 좀 들여다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추후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평상거입 이건 들어봤죠? 평상거입은 기억해야 돼요. 근데 지금의 1, 2, 3, 4성과는 사실은 관련이 있지만 완전히 동일하진 않다. 그래서 그 차이가 무엇인지를 앞으로 보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복자음이 없다. 복자음은 자음이 복이니까 여러 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 개가. 그래서 자음이 연달아 오는 현상입니다. 이건 영어에는 있어요. 여기서 나오지만 스프레이, 스프루, 스프라이트, 또 뭐가 있을까? 스프링, 스프레이, 또 스프루 뭐 있을 텐데. 하여튼 이런 단어들 힘이 3개 단어 스프르 이게 자음 없이 그러니까 자음만으로 모음의 도움 없이 연결될 수 있는 발음들이 이렇게 3개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2개짜리도 많아요. 2개짜리. 그런데 중국어는 없어요. 또 다행인 건 한국어도 없어요. 일본어도 없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중국어 배울 때 고민할 필요가 없어. 복자음이 우리도 없고 중국어도 없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있는데 중국어에 없어. 이거는 좀 헷갈릴 수 있고요. 우리는 있는데 반대로 우리는 없는데 중국어에는 있어. 그러면 많이 헷갈립니다. 근데 똑같이 없으면 안 헷갈려요. 똑같이 있으면 역시 별로 안 헷갈려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계들을 놓고 봐야 돼. 단순히 중국어 발음이 어렵냐 쉽냐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우리말과 비교했을 때 이 발음은 과연 한국 사람이 배우기 어려운 발음인가 쉬운 발음인가 이런 것들을 좀 따질 필요가 있죠. 어쨌든 복자음이 없다는 거는 이게 있는 언어들이 사실은 숫자로는 더 많거든. 근데 한국어도 없기 때문에 우리도 이 개념이 없어서 사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그렇구나라만 이해하시면 되겠고 음절에서 모음이 우세를 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음과 모음 중에 이건 나중에 음절 구조를 공부하면 더 쉽게 더 잘 알 수 있습니다만 자음의 수보다 모음의 수가 더 많습니다. 평균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항상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모음이 더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한국어는 꼭 그렇지 않아. 한국어는 받침까지 있어가지고 뭐 개수를 세봐야 알겠지만 모음이 꼭 더 많다라고 볼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보통 그런 특징을 말하지 않는데 중국어는 명확히 모음의 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모음의 발음이 더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중요하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네 번째 볼게요. 유기음과 무기음이 의미를 변별하는 기능을 한다. 일단 어려운 말이 나왔어요. 유기음, 무기음. 유기하고 무기할 때 기자는 요 기자예요. 공기를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할 때 폐에서 이렇게 폐에서 공기를 짜서 이렇게 내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이 찰 때
달리기를 해서 숨이 찰 때도 있지만 말을 막 너무 빨리 했어. 속사포 랩을 했어. 그럼 막 숨이 찬단 말이야. 래퍼들이 신기한 이유가 말을 막 그렇게 빨리 하는데도 숨을 찰 텐데도 막 얘기를 막 한단 말이야. 그럼 신기하단 말이야. 자, 그래서 우리가 말을 정말 많이 하면 숨이 차요. 근데 뛰어와서 말하려면 더 숨이 차요. 말할 힘이 없지. 아, 잠깐만. 우리가 달리기 위해서도 많은 공기가 필요하지만 말하기 위해서도 공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기류라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어떤 언어든 소리를 낸다는 것은 우리 폐에서부터 계속해서 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럴 때 이 유기와 무기는 뭐냐면, 유기는 기류가 있다, 무기는 기류가 없다인데, 정확히 얘기하면 유기는 기류가 세다, 기류가 세다. 그 다음에 무기는 기류가 약하다, 공기가 약하다는 뜻입니다. 자, 추후에도 제가 설명을 또 자세히 드릴 텐데요. 자, 요거 한번 보세요. 여기 화장지가 있죠? 자, 친구한테 금요일에 만날래, 토요일에 만날래? 라고 제가 물어볼게요. 그때 이제 대답을 제가 한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 금요일, 살짝 움직이긴 하죠. 근데 뭐 크게 움직이는 것 같진 않죠. 자, 월요일, 화요일, 화는 좀 있긴 해.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자, 어때요? 토요일 할 때는 확실히 세죠. 예. 자,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 제가 토요일 더 세게 하지 않았거든. 자연스럽게 하면, 예를 들어 금요일 조금 더 많이 움직이지만 토요일, 작게 말하면 토요일을 못 이겨요. 이게 뭐냐면 공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야. 이해되죠? 뭐 이거는 촛불 앞에서 해도 되고요. 뭐 연기를 스모그 뭐 이게 해놓고 해도 되고, 아니면 손바닥에 대고 해도 돼요. 우리가 공기가 나와. 근데 그게 세냐 약하냐인데, 이제 모음에 따라서도 그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모음은 중요하지 않고요. 공기의 세기는 자음에서만 중요합니다. 자음에서만. 그래서 공기가 금요일하고 토요일의 차이는 뭐야? 금과 금토 할 때 이제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건 뭐냐면 기역하고 티읕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우리말의 티읕은 발음이 세게 나오는 발음이야.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지. 이제 좀 지저분한 장난인데, back to the future, to 막 이런 거, to 뭐 이런 게 침뱉고 장난 그런 게 to 이런 것들이 to 발음에서 티읕이 들어가기 때문에 back to the 할 때는 설근음을 사용해서 가래를 모은 다음에 to 하면서 뱉는 거예요. 아주 과학적인 겁니다. 더럽긴 하지만 설근음을 통해서 가래를 모으고 그 다음에 유기음을 통해서 그 더러운 거를 막 뱉어내는 그런 거란 말이야. 음성학적으로 보면. 그래서 유기음과 무기음의 구분이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똑같이. 자, 이건 우리나라에서도 유기, 무기의 구분이 있습니다. 근데 중국어에도 있네? 근데 그게 중국어랑 한국어랑 거의 동일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중국어 배울 때는 이게 안 어려워. 중국 사람이 한국어 배울 때도 이 부분은 안 어려워. 그런데 영어에서는 이 구분이 없어요. 그러면 미국 사람이 중국어 배우거나 한국어 배울 때는 유기음과 무기음 구분이 되게 어려운 거예요. 반대로 뒤에도 나옵니다만 한국어와 중국어에는 모두 없는데 영어에 있는 게 있어. 그거는 유성음과 무성음의 구분이에요. 유성음과 무성음. 자, 그래서 유기 무기는 얘기했었죠. 유기 무기에서 여기 스프레이 얘기가 있는데, 스프레이 이건 뭐냐면 한국 사람한테 스프레이를 만약에 우리말로 써봐라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쓰겠죠. 우리가 집에 있는 스프레이나 이런 것도 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한테 읽으라고 그러면 물론 스프레이라고 읽는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스프레이, 스프로 읽습니다. 스프레이. 알아요? 스프레이라고 읽어요. 스프레이. 그러니까 걔네들은 스프레이라고 읽으나 스프레이라고 읽으나 큰 차이 없어요. 실제로 학교도 스쿨 아니에요. 스쿨, 꿀이에요. 꿀. 잘 들어봐. 영어 사전 눌러봐. 스쿨. 그게 더 표준 발음이에요. 근데 스쿨 하면 못 알아듣냐? 알아들어. 그러니까 걔네들은 스쿨이냐 스꿀이냐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근데 자기들 발음 체계로는 스꿀이 훨씬 더 정확한 발음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스쿨이지. 다 스쿨이죠. 스쿨존. 예? 다 스쿨이잖아. 스쿨. 하이스쿨, 스쿨룩, 스쿨이죠. 근데 미국 사람은 스쿨이야. 스쿨. 근데 그 사람들은 스쿨이냐 꿀이냐가 안 중요해. 근데 우리한테는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스쿨로 쓰는 건 영 이상해. 그래서 스쿨로 듣고 스쿨로 쓰고 그렇게 들려요. 근데 잘 들어보면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프레이 아니고요. 더 원어 발음에 가까운 거는 스프레이야. 스프레이.
훨씬 이 발음이 더 쉬워요. 스프레이보다. 자,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기회 되면 더 말씀을 드릴 텐데, 아무튼 근데 미국 사람들은 푸랑 뿌를 구분 못해. 근데 한국 사람들은 푸와 뿌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런 발음들이 유기 무기의 차이 때문에 한국어나 중국어에서는 중요해. 근데 다행히도 한국에서 중요한 게 중국에서도 중요한 거고 모두 다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안 어렵다고. 다시 말하지만. 근데 미국 사람이 한국어나 중국어 할 때는 이게 어려워. 그래서 생기는 게 우리는 김씨인데 나는 김이라고 얘기하는데 맨날 킴이라고 얘기하잖아. 미스터 킴. 그래서 실제로 KIM 쓰고 킴이라고 읽죠. 우리는 김인데 자꾸 킴이야. 영어 할 때만 나만 킴이야. I am G나 킴. 자꾸 킴이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 왠지. 자, 그런데 왜 미국 사람이 킴이라고 밖에 할 수 없느냐? 뭐 그것도 그 사람들한테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뭐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겠고. 다섯 번째 보면 아까 유성음과 무성음 얘기가 나오는데 무성음, 유성음 이 얘기를 하면 여기서 성은 성대를 나타내는 말이고요. 성대 진동을 의미합니다. 성대 진동이 있는 발음이 없는 발음이 무성음이고 있는 발음이 유성음이에요. 간단히 얘기하면 한국어의 유성음은 딱 4개 있어요. 4개. 4개 있는데 중국어는 5개 있거든요. 큰 차이 없어요. 중국어 보면 우리는 알 발음 없잖아. 알만 집어넣으면 한국어 유성음과 중국어 유성음은 완전히 동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발음들은 어떤 언어에서든 다 유성음이야. 자연스럽게 이 발음을 하면 유성음이 될 수밖에 없는 발음들이에요. 그래서 유성음이 아니고 이 발음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거는 있다고 말하기에는 있긴 있지. 고작 4개 혹은 5개 있는데 있다고 말하기에는 그냥 없다고 해도 무방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무성음, 이제 유성음이란 건 뭐냐면 이거 말고도 존재하느냐 맞냐. 근데 영어는 유성음이 크게 발달했죠. 많습니다. 독일어, 뭐 프로 다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어도 있어요. 근데 한국어와 영어에서는 유성음과 무성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중국어의 음성을 공부할 때 이거는 어려운 점이 아닌 거죠. 이렇게 중국어의 특징이 있는데 이 가운데 우리가 그냥 단순히 정보만 놓고 이런 게 있다 이렇게 막 볼 수도 있지만 계속 제가 여러분한테 자꾸 설명드리는 방식은 이것을 한국어랑 비교해봐라 혹은 다른 언어랑 비교해봐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왜냐면 이건 단순히 암기 혹은 뭐 지식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런 것들이 응용이 돼서 어떻게 돼요? 결국 한국 학생이 중국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이것이 장애가 되는지 장점이 되는지 혹은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까지가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교사로서 대비가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알아야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가 시험 문제 수준이 많이 올라가서 단순히 이런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이것이 결국은 중국어 교육에 있어서 한국 사람이 중국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어떠한 그 영향을 주는지까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기타 이제 그 다음에 보면 28페이지 넘겨보면 우리가 진도는 대충 다 됐는데 28페이지 보면 어휘 특징이 있고요. 3번 보면 문법적 특징이 있죠. 여기는 제목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잠시 후에 우리가 문법을 볼 거야. 문법을 보는데 여기서 나온 말들이 거의 문법적에서 다시 또 나옵니다. 그래서 1번 자 어휘적 특징을 한번 볼게요. 1번 단음절 형태소 어이다. 좀 어려운 말이긴 합니다. 형태소란 개념 알아야 돼요. 이따 잠시 후에 얘기 드릴게요. 자, 형태소의 정의가 있나? 정의는 여기는 없어요. 근데 이제 추후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요. 이음절 단어가 절대 다수이다. 이건 우리가 손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중국어를 한번 써봐라. 단어 생각하는 거 써봐. 뭐 말해봐 했을 때 대부분 이음절이 떠오르겠죠. 우리도 중국어도 그리고 한국어도 대부분 그래요. 한국어도 한 글자짜리보다 손, 발 이런 것도 있지만 특히 한자로 된 거는 학교, 사회, 가정, 뭐 그다음에 자유 이런 것도 대부분 다 이음절이잖아. 그러니까 뭐 이건 뭐 우리는 뭐 외울 필요 없죠.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휘의 출처가 다양하다 이랬는데 뭐 이건 가볍게 읽어보시고 워낙 이것도 했단 말이야. 워낙 오래전부터 중국어가 있었기 때문에 맹자에서 유래된 거, 논어에서 유래된 거, 시경에서 유래된 말 이런 말들이 아직도 쓰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하고 그래서 어휘가 많고 그렇다는 뜻이고요. 어휘의 단어의 구성 방식이 다양하다. 이거 매우 중요하고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문법에서도 이 얘기가 또 나와요. 또 나옵니다.
29페이지 보면 셋째에 또 나오고 있어요. 셋째에서. 그래서 셋째에서 종합적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차피 반복될 내용이에요. 자, 문법적 특징 한번 볼게요. 자, 첫째 읽어볼까요? 시작. 어순이 문법 관계를 나타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거는 뭐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는 말이죠. 그 다음에 양사가 풍부하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밑에 나온 얘들도 봐야 돼요. 얘들도 예를 들어 밑에 나온 것 중에 슈어 뿌하오 뿌하오 슈어 뭐 이런 것들 다 시험 문제 나오는 예문입니다. 실제로 그대로 나와요.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디테일은 여러분이 보시고 이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두 번째 양사가 풍부하다 그랬죠. 양사. 양사가 많이 있습니다. 중국어 공부할 때 우리가 수량명 요 세트 꼭 중요하죠. 이런 그 양사가 이렇게 발달하는 언어가 사실 없어요. 중국어 말고는. 그래서 우리말에서도 어떤 말은 양사를 막 번역하기가 애매하고 그냥 한 개, 두 개 그냥 대충 개 이렇게 해버리죠. 근데 중국어는 그거보다 훨씬 다양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아까 좀 전에 나온 어휘의 특징 네 번째랑 연결되는 겁니다. 자, 문장의 구조와 단어의 조어법이 대체로 일치하다. 앞에서는 다양하다고 했는데 그 다양한 게 결국은 일치한다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역시 문법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잠시 후에 다시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은 앞으로 계속 나오니까 그런가 보다 나중에 알게 되겠지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네 번째 품사와 문장 성분의 대응 관계가 복잡하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것도 고리버의 특성과도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영어에서는 얘가 주격이냐 목적격이냐 소유격이냐에 따라 다 바뀌었잖아요. 근데 중국어에서는 안 바뀐단 말이에요. 얘가 어떤 문장 성분이냐에 따라 안 바뀌어. 고리버라서. 그러니까 형태는 똑같은데 예, 이제 모양은 안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품사가 여러 개의 문장 성분으로 사용이 되죠. 근데 영어에서는 예를 들어 ly를 붙이면 형용사가 된다거나 거기다 한 번 더 붙이면 또 뭐 부사가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자꾸 형태를 변화시키니까 얘는 딱 봐도 이건 명사형이야, 얘는 딱 봐도 동사형이야,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는 애들이 있잖아. 그런데 중국어는 당연히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고리버의 특성과 그대로 관계가 되고요. 다섯 번째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너무 쉬워요. 수식어와 피수식어의 위치인데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근데 너무 쉽다고 말하는 이유는 한국어랑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쁜 꽃이에요, 꽃 예쁜이에요? 예쁜 꽃이죠. 자, 중국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식하는 말이 앞에 오고 뒤에가 수식을 받는 말이 온다는 거예요. 영어도 beautiful flower인데요, 똑같은데요. 근데 영어는 후치 수식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something special 되는 경우도 있고, 뭐 관계대명사 이런 것들은 다 후치 수식이에요. 그래서 유럽 언어는 후치 수식이 되게 많아. 후치 수식이 뭐냐면 뒤에 있는 게 앞에 있는 거 수식해. 뒤에 있는 게 앞에 그런 게 뭐가 있을까? 스페인어 그런 걸 제가 잘 알면 좋은데 생각이 팍 안 나네요. 찾아보면 있을 텐데. 예를 들어 베사메 무초. 뭔 뜻인지 알아? 아니면 영어 thank you very much. 부사어가 영어에서는 하지 마. 자, 하여튼요. 무초가 많이라는 뜻이야. 많이라는 뜻인데 많이가 뒤가 있어요. 베사메 무초잖아. 무초. thank you very much가 뒤가 있죠. 영어 같은 경우. much가 관영어 부사어잖아. 그러면 동사를 수식하는 말이거든.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국에서는 대단히가 앞에 가야죠. 감사합니다, 대단히 이렇게 말하면 알아는 듣죠. 한국어는 알아는 듣지만 그거는 감사합니다 해놓고 대단히 뒤에다 붙인 것 같지. 이건 도치에란 말이야. 근데 중국어는 그래서 우리는 대단히 감사합니다. 요 하나의 어순이 기본 어순입니다. 근데 이제 영어는 very thank you. 이건 비문이지. 응? thank you very much죠. thank you so much. 뒤에 붙잖아. 영어에서도. 그러니까 영어는 후치와 전치가 막 섞여 있는데 후치 수식 언어가 되게 많아요. 서양 언어는. 근데 이제 다행히도 한국어는 중국어랑 동일해. 전치 수식. 앞에 있는 게 뒤에 있는 것을 수식해요. 근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중국어에는 어순이 중요하다고 했죠. 근데 어순과 관련한 힌트가 여기서 하나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A라는 게 B를 수식하면 반드시 얘는 앞에만 와야 돼. 뒤에는 올 수 없어. 어순에 있어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설명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30페이지에 보시면 수사상의 특징이 있는데 한번 볼까요? 첫째, 해음 현상이 발달했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건 수사상의 특징이라고 그래서 이제 언어를 실제로 사용하면서 나타나는 특징인데, 자, 그 전에 가기 전에 이거 한번 볼까요? 자, 내비게이터 중국어 어순의 역할이라고 했는데
요 있죠. 파, 라, 뿌 세 단어만 가지고 사용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다 의미가 다르다. 왜? 어순이 달라서. 요거를 제가 책을 언제 만들었는지 보시면 이 책이 언제 만들었지? 이 책이 나온 게 2006년인가 뭐 그래요. 초판 나온 게. 내가 그럼 2006년에도 강의를 했단 말이야? 2006년 3월 달에 나왔네요. 2006년에도 강의를 하고 있었네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강의를 해서 그래요. 자, 근데 이게 지금 들어갔죠? 제가 만들 때 이거 넣은 거야. 물론 유명한 얘기야. 알만한 사람 아는 건데 놀라운 건 이게 2020년, 2018년인가 어딘가 시험 문제 나왔어. 똑같이. 이거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 책에서 나온 게 거의 그대로 계속 여기 나온 것들은 다 시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페이지 넘길 때마다 다 시험 문제가 나왔고 그리고 심지어 똑같이 나온 것들이 너무 많아. 지금 30페이지에 나와 있는 요것도 그대로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근데 왜 나왔을까? 어순 얘기 하려는 거지. 어순. 결국은 이 문제는 어순 얘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충분히 시험 문제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기본 이론 책만 열심히 보면 충분히 가능해요. 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자, 또 정리. 자, 수사상의 특징까지만 갈게요. 수사상의 특징. 수사는 이제 추후로 우리가 다룰 겁니다. 추후로 다 다룰 거예요. 일단 여기 나온 것들은 수사상의 특징은 특히 문학사에서도 많이 이걸 다룰 거예요. 여기 나온 해음 현상이라는 게 있는데 정말 시험 문제 많이 나왔어요. 가장 많이 나온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해음 현상. 이거 문학사 책에서도 또 다룹니다. 해음 현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사실 문학사 책에 있어요. 근데 이건 문학이냐 어학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이 중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해음 현상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해요. 근데 이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어. 더 쉬운 것도 보고 앞으로 볼 기회가 많으니까 해음 현상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중국 사람이 팔자 좋아하잖아. 왜 좋아해? 응? 파차이 할 때 돈을 많이 번다 할 때 이 발자랑 통한다는 거 아니야. 그쵸? 요거 발음이 유사하다는 거냐. 근데 여러분 유사해 보여요? 유사해 보이나? 빠파 뭐 비슷해 보이기도 한데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아무튼 뭐 그 얘기는 논외로 하고 나중에 기회 되면 할게요. 이건 다 이제 남방에서 와서 남방에서 왔기 때문에 북경어로는 좀 더 차이가 있어 보이지만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매우 유사한 발음이었다는 것이 증명이 돼요. 이제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런 건 어려우니까 좀 나중에 하고 아무튼 요거 우리가 잘 아는 거잖아. 중국 사람 팔자 좋아하는 건 잘 알잖아. 그게 뭐야? 해음 현상이야. 그게 해음 현상이에요. 그래서 최근까지 시험 문제가 계속 나오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 문제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런 예들이 나오는데 여기 나온 것은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나올 수 있어요. 여기 나오면 좀 어렵겠네. 자, 그다음 두 번째 성무와 운모를 활용한 음성적 수사. 이것도 좀 말이 어렵죠? 여기 보면 이제 쌍성, 처분, 아분 요거 나오는 대꾸 이런 말 나오는데 특히 쌍성, 처분도 최근에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바로 바로 두 해 전 시험에 나왔었는데 쌍성, 처분 관련한 게 쌍성, 처분은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이제 문학사 2주차에 보면은 배우게 됩니다. 제가 기회가 되면 그때 설명을 할 텐데 2주차 다음 주에죠. 다음 주에 쌍성, 처분이 나와 실제 문학사 책에. 언제 나오냐면 시경에 나와. 시경에도 시경할 때 나와. 시경 설명할 때. 그러니까 시경은 가장 오래된 문학사 책이잖아. 문학사잖아. 우리 좀 전에 공부했듯이. 그런데 이게 여기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오래된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 문제를 낼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타도 있는데 뭐 이거는 넘어가고요. 여기서도 다 중요한 시험 문제 받친데 이런 용어들은 어차피 여기서 공부 안 하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공부하게 되니까 수사적 특징은 꼭 여기서 안 봐도 언젠가 다른 데서 보게 된다. 기출문제든 문학사 책이든 뭐 다른 데서 반드시 보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다만 수사적 특징은 이것을 중국어를 어떻게 쓸 것이냐 사용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일종의 언어 유희 같은 겁니다. 재미나게 얘기하는 뭐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이제 이런 내용들은 볼 거고 우리가 이제 기본 이론 시간에 본격적으로는 아까 좀 전에 처음에 얘기한 음성 어휘 문법에서 음성적 특징, 어휘적 특징, 게다가 문자적 특징 이거를 어학책에서 공부하고 맨 마지막 문법은 문법책에서 따로 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많은 내용을 살펴봤는데 사실 우리가 진도를 가려면 문법을 하잖아. 근데 약속된 시간이 다 끝났어. 6시까지 한다고 했는데 이미 차고도 넘쳐요. 근데
조금 제가 이제 시간이 1월 달에는 조금 특히 그 기본 이론은 조금 늦게 끝납니다. 그리고 독해 시간은 웬만하면 제가 시간을 맞춰줄 거예요. 독해 시간은. 그것도 1월 1, 2월은 조금 오버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서 시간을 여러분이 끝나는 시간을 조금 여유를 갖고 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되도록이면 제가 정해진 시간에 끝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하나도 더 알려드려야 돼. 그리고 기본 이론 책을 1, 2월 아니면은 볼 기회가 없어서 여러분들한테 되도록이면 자세하게 많은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조금 시간이 길어져요. 그러니까 그건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고 오늘 첫 시간이라 또 특히 조금 늦었습니다. 양해를 바라고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우리 문법까지 수업을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잠깐 쉴게요. 네. 죄송해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고 문법은 그렇게 오래는 안 할 겁니다. 오늘은 진도 문법이 그렇게 문법을 62페이지까지 해놨어? 근데 거기까지 어차피 안 나가니까 상관없고 10분만 쉴게요. 10분 쉬고 약 4, 50분 정도 수업하고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